안녕하세요. 알유심정입니다. 오늘은 현직에서 임상심리사로 활동하시고 현재는 개인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신 임상심리사분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이분에게 임상심리사가 보는 상담심리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친척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마도 이렇게 닮은 듯 하면서도 뭔가 좀 다른 점이 있기에 그런 좀 재미있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를 결정하실 때도 임상을 할지 상담을 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비슷하지만 우리와 다른 임상심리사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진로를 확장시켜서 나갈까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친척인 임상심리사의 또 이제 삶을 또는 일을 엿보면서 또 궁금함을 또 해결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해 주신 분이 뭐랄까,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상당히 답변이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처를 언급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출처를 밝히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인터뷰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출처,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임상심사 현직에서 일을 하시고, 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전문성 있는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임상심리사 할까요? All about 임상심리사 1탄 시작을 할까요? 네, 올해로 15살 된 콩다리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임상심리사가 하는 일은입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임상심리사만 할 수 있는 일과 또 동정업계에서 비슷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임상심리사만 할 수 있는 일은 병원 장면, 그러니까 임상 장면에서 심리평가나 진단을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병원 또는 개인 정신과에서 이런 심리평가나 진단을 하는 역할은 임상심리사에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발달센터에서 발달심리 전문가들이 이런 심리 검사 평가를 하지만 병원 장면에서는 임상심리사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상심리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같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상담입니다. 상담은 상담 심리사도 하고 있고요. 또 임상 심리사도 하고 있고, 공통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임상 심리사와 상담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라는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사실 임상과 상담의 경계가 많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흐려지지 않았나. 사실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심리 검사에 굉장히 좀 탁월한 능력을 가지셔서 또 심리 검사를 또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에 대한 강의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경계가 좀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병원 장면에서 일할 수 있는 임상 심리사는 바로 임상심사만 병원 장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성격, 능력이 필요할까요? 라고 했는데요. 바로 앞서 말한 이런 심리평가, 또 분석, 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질문들에서도 누차 또 언급이 될 거지만 사실 이분이 언급하신 능력은 공감 능력과 또 분석, 그리고 뭔가 현상에 대해서 알고 탐구하고자 하는 지적인 욕구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심리평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기계적인 평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심리 검사를 하고 있는 그 피검자의 미세한 포즈, 행동, 눈빛, 말투, 제스처, 표정, 이런 부분들에서 얻어지는 단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피검자들에게서 전달이 되는 그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내적 상태를 또 이제 민감하게 또 캐치하고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 네, 그런 부분들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섬세한 관찰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단서들을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같이 있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현상에 대해서 알아나고자 하는 그런 지적인 욕구들을 언급하셨어요. 왜 그럴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 근원과 원인을 좀 탐색하고 알아가고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부분들이 임상심리사한테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했고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죠?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임상심리사도 이제는 학부? 네, 학사 학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사, 대학원 과정을 바로 반드시 거쳐야 이제 임상심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석사 대학원을 입학을 하셔서 임상을 전공을 하신 다음 병원 수련을 마치고 임상심리사로 하거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될 수 있는데요. 대학원 이제 학업 기간은 보통 이제 2년에서 2년 반에서 이제 석사 논문을 얼마나 또 빨리 쓰느냐에 따라서 또 기간이 잘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병원 수련은 2, 3년 정도 걸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마치면서 본인이 이제 방향을 임상심리학회에서 하는 임상수련을 팔로우를 할지, 이제 국가 이제 자격 요건이라고 하죠. 국가 자격증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라고 해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수련 요건을 채워갈지 본인이 이제 방향을 설정하셔서 그에 따른 수련 요건을 맞추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분하고 저하고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연령이 어리다면 바로 이 FM 루트, 석사, 임상 전공하시고 병원 수련하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 정신보건 임상심사 요 루트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연령대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임상을 할까요? 상담을 할까요? 고민하시면서 진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한테 연령이 조금 중요하다는 언급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신규 채용을 할 때 연령이 좀 장애물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어리시다면 석사 과정에서 임상 상담을 전공하시고 병원 수련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루트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따라 좀 다른데요. 대학원이 좀 다른데요. 심리학과라는 학과 밑에 세부 전공으로 임상 상담 또는 상담 이렇게 구분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하는 학교가 있는지 또는 따로따로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대 같은 경우는 임상 상담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임상 상담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둘 다 하고 수련을 어떤 트랙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상담 수련을 트랙을 결정할지 임상 수련 트랙을 결정할지 그래서 공부는 둘 다 하지만 수련을 어떤 과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진로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학부를 졸업하고도 임상을 할지 상담을 할지 결정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임상 상담 두 가지를 다 같이 세부 전공으로 하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련 트랙을 따로따로 설정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상 심리사가 되시려면 반드시 임상 전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임상 전공자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담 수련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이제 상담 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수련 트랙을 가신다는 거고요. 임상 수련은 아까 말씀드린 임상 심리학회 또는 정신보건 임상 심리사 수련 팔로우를 하신다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잘 맞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임상심사가 너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분이 추천하시는 건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상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자격증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 어쨌든 임상심리사로서의 능력, 이제 자격 이런 부분은 검증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격증 편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필드에서 산업인력공단 임상심사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상심리학회에서 주는 자격증 또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는 그 병원 장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인턴 레지던트 기간에 수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자격증은 말 그대로 공부만 해서 시험만 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검사 또는 검사 해석 또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전문성을 이제 입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능력이 이제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필드에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고용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상담 심리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나는 상담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임상적인 이런 검사에 관련된 능력도 좀 입증을 하고 싶고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갖고 싶다. 또는 예술치료사나 이런 청소년 쪽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성인을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입증하고 싶다. 그런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좀 갖고 싶다라고 할 때 사이드로 이제 취득하는 게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성 있는 자격증으로 인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병원 장면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개인 병원은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수련 기간을 본인이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보고서 작성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슈퍼비전을 받고 수련을 쌓으셔서 능력이 갖춰진다면 개인 병원에서도 간혹 가다 고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이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자격증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노력이나 좀 본인의 어떤 수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뒷받침이 돼야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임상심사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시지만 나는 임상심사로서의 자격이나 이런 능력을 좀 입증할 수 있는 걸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나 해당되지만 전문적인 병원 장면에서 병원 세션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임상심리사의 경우에는 조금 연령대가 어리질 않으면 조금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사 기간도 보통 2년 반, 거의 3년에 가깝고 병원 수련도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토탈 거의 한 5, 6년에 관련된 이제 수련을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학부를 졸업하는 나이가 보통 24, 5이라면 30대 초반이 돼야 그런 수련의 과정을 다 마칠 수가 있고 임상심리사로 채용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제 30대 초반이 됩니다. 만약에 조금만 늦는다고 하더라도 그 연령대보다 훨씬 더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대, 20대 후반, 이제 후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연령이 이제 늦은, 30대가 넘어가신 분들에게는 아마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임상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해야 이제 임상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정신과에서 이제 수련생을 좀 뽑잖아요. 그런 이제 이런 수련생들을 뽑을 때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조금 이제 낮은 사람들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어린 사람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수련 기간 동안에 벌 수 있는 그 금액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병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교통비 정도 주는 이제 병원도 있고, 레지던트가 됐을 때 또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는데 그렇게 큰 비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기간들이 이제 2, 3년 정도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임상심리사뿐만이 아니라 상담심리사한테도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번째 질문. 임상심리 공부하기 좋은 대학원은? 그리고 직업의 장단점, 그리고 임상심리사의 수입에 대한 또 포스팅은 2탄에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안료심정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럼 저는 2탄에서 뵙겠습니다.